자, 이제 9월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동산 정책 발표가 곧 임박했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지 발표를 좀 미루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관련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가 나오면 그 내용은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걱정하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과연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이 세무사로서의 생각과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써먹는 몇 가지 현실적인 팁에 대해서 전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자, 지난 8월에 시중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4조 원 가까이 풀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담대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죠. 이 주담대만 하더라도 3.7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지난 6.27 대출 규제에 대한 현재까지 총평을 좀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대출 증가세하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을 했으니까 일단은 이 시장 분위기가 한소끔 꺾인 건 맞지만, 이 당초 예상했던 급격한 대출 감소는 아직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흐름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과 함께 어떤 규제를 더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도 현재 이 전세대출에 대한 허점이 많다고 몇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지난 6월부터는 실제로 이 서울보증보험하고 허그에서 보증 비율을 과거 100%에서 90%까지 낮췄고,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1일부터 80%까지 보증 비율을 낮춘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더 낮춘 안이 이번 부동산 정책에 담길까 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전세대출에 추가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추가 전세대출 규제는 개인적으로는 어렵거나 아니면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서민층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실수요층에 대한 주거 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세법 개편안에 담긴 내용만 보더라도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겼어요. 대표적으로는 이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가 종전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까지가 최대치였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자녀 한 사람당 월 20만 원으로 아주 높게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교육비 공제를 할 때도 연소득이 100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 소위 말한 연말정산 대상을 할 때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그 요건하고 소득 요건하고 상관이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고 담겼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3명이 있으면 이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공제가 추가로 가능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대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에 상반되는 대출 규제를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운영에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택을 2개 이상 가져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뭡니까? 이 기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처분하려고 할 때 그 당시의 주택수가 2주택자까지는 일반 세율에서 얼마입니까? 20%가 중과가 되고 3주택 이상부터는 30%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도세 최고 세율 45% 기준을 하게 되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최대 82.5%라고 하는 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고요. 거기다가 더 최악은 뭡니까?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이 최대 30%의 장기보유 투표 공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내는 게 양도세라고 하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장기보유 투표공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일단 세금을 거두고 보자, 그것도 많이 거두는 데만 입법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계산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런 세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물론 내년 5월 9일까지는 현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과 규정이 여전히 법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상황 판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7월 세법 개편안에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를 더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없었다? 분명 없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에 나오게 될 부동산 정책을 시범삼아 한번 운영을 해보다가 정부가 시장을 만약에 못 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최후의 카드로 또 써먹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입법도 다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쓰기가 쉽죠. 그리고 내년 5월 9일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자동으로 이게 유예가 끝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야무야 중거제도는 언제든지 다시 실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 세 번째는 바로 감정평가 사업의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 이미 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 시가하고 감정가액하고 차이가 10%가 넘거나 그 가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2배 이상 높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를 하든 아니면 우리 가족 간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든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그 종류를 불문하고 앞으로 우리 서민들은 정말 재산 이전하는 게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세가 이렇게 시가 베이스로 과세 출발이 바뀌어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지방세도 몇 년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가 바뀌면 한 3년에서 5년 뒤에 지방세도 시차를 두지만 거의 비슷한 논리로 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 2020년부터 국세청이 뭘 시행을 했습니까?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최초로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증여를 받을 때 그냥 기준 시가에다가 취득세율을 곱해가지고 취득세가 얼마입니다. 이거 내세요 했다가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취득일 전 6개월 그리고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이런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같은 이런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고 기준 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가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낼 세금은 이렇게 시세 기준으로 아주 높게 출발하게 바꾸면서 이 증여자산 공제처럼 합법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은 지금 10년 넘게 자녀한테는 5천만 원에서 바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좀 빨리 개정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탈세가 아니라 좀 절세를 위해서 당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반드시 좀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 10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바는 일단 주택을 내가 지금 현재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츰차츰 주택수를 줄이는 전략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만 남기고 다 처분하세요 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세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2주택자까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주 목적 그리고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이런 임대 목적이나 투자 목적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무려 10가지가 넘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면 주택수가 2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세부담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례 규정이 적용 가능한 2주택 컨디션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시면 향후에 급작스럽게 부동산 정책이 변동이 되더라도 매도를 하면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주택 관련해 가지고 자주 실수하는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주택하고 입주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비과세입니다. 일단 입주권 비과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비과세를 인정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유형은 원래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입주권으로 바뀌고 그 입주권을 내가 처분할 때 비과세를 받는 요건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현재 내가 보유기간 2년이나 거주기간 2년이 이상이고 실제로 입주권을 처분할 때에 내가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현재에는 주택수가 내가 아무리 많더라도 입주권 처분 전에만 먼저 정리를 해두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원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물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처럼 12억까지만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내가 새로 구입을 하면서 마치 그림이 일시적 2주택으로 된 상황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원조합원의 입주권이고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현재 보유기간 같은 비과세 요건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처분을 하게 되면 역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입주권을 처분하는 날 현재에는 내가 비과세 받을 입주권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주택만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하지 이 외의 그림 형태들은 모두 입주권 비과세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두 가지는 입주권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마지막으로 원조합원이 사업 시행 기간 중에 내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내가 처분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비과세 인정을 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공사 기간 중에 내가 1년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기 전에 처분하거나 아니면 준공된 이후 3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이 공사 기간 동안에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림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택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입주권 관련 비과세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주택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주택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총 몇 세대? 19세대 이하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게 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죠. 근데 이 비과세가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옥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건축법상 옥탑은 전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주택 층수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탑 방은 달라요. 옥탑 방은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미달하더라도 이 꼭대기 층수하고 하나의 주택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주택 층수에다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5층 건물에서 내가 현재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옥탑방까지 해서 총 4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다세대 주택이지 다가구 주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택 면적을 내가 늘리려고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면적 중에 일부를 어떻습니까? 내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총 세대수가 19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이 다세대 주택으로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형태가 다가구 주택이라면 내가 실제 현황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한 뒤에 점검을 한 뒤에 비과세 적용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족 간의 저가 양도입니다. 가령 시세가 16억짜리 이 재건축 분양권을 내가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4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하고 저가 양도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0년 전에 1억 3천만 원에 구입한 주택이고 이게 현재 입주권 형태로 바뀐 상황이다. 그리고 시세는 16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최소 감정가액을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14억 원까지는 감정가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시가 5%하고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법상 최저 매매 금액은 13억 3천만 원이지만 이 자녀의 자금 사정상 현실적인 매매 금액은 8억 원에 대해서만 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저가 양도에 해당이 되니까 부모님의 양도세는 시가인 감정가액 14억 원으로 계산이 되지만 어때요? 부모님은 여전히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사실상 초과한 2억에 대한 양도세는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이 자녀의 증여세 역시 시가의 30%하고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이 3억에 대한 증여세가 산정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증여세는 약 3,90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양도세 250만 원, 자녀는 증여세 3,900만 원. 그러니까 양쪽 모두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단순히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 4억 6천만 원보다는 무려 11배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절세뿐만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최소 자금으로 부모님 재산을 가져오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발부터 우리가 감정평가를 미리 받는 감정가액을 활용한 저가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도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 감정가액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내 주택 운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하기 전에 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